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죽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옆집 아저씨를 불렀어요. 저를 업고 병원을 뛴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마비가 왔어요. 전기가 쫙 내리더니 팔도 꼬이고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최초로 연예인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류승 배우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종월 원장님 이 유튜브 구독자고요. 평소에 항상 이렇게 즐겨보던 콘텐츠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제 출연 제의가 왔었고 이 공황장애에 관련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진행하는 프로에서도 연락이 왔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제가 모든 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기사화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프로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정말 원장님 한번 뵙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중에 제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밤에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연락이 와요.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힘든 상황을 저한테 많이 토로하고 또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와이프 인스타에서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실제 제가 연락처를 제가 드리고 전화 달라고 했어요. 래퍼시더라고요. 한 2시간가량 그 친구와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전화로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정우영 원장님 프로에 제가 출연을 하면 그런 힘든 일 친구가 겪었을 때 그거를 봐라 라고 링크를 보내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거의 진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특히 저희 직종군에서는 다 정말 많거든요. 먼저 경험을 하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조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는 이미 기존에 또 그런 후배분들한테 제 채널 영상을 링크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히 뭐 연예인이셔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고 정말 그런 목적을 꼭 달성하시도록 최대한 옆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거기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인지행동 치료하는데 한 30명 정도 하는 분들 계신데 와서 좀 제가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증이죠.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밑에 약국의 약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왔는데 고향이 제주도신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와서 공황장애를 걸려서 그 뒤로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실 여러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체죠. 친정을 못 갔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제 간증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약국을 가서 약 타러 약국 갔는데 친정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뿌듯하고 정말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늘 저희가 사실은 되게 기다렸어요. 공황장애. 사실 이게 진짜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는 병이에요. 저의 케이스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면은 1990년도에 처음으로 공황장애라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공황장애 이런 막 개념이 막 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버스에서 기절을 했어요. 정신이 들고 버스 기사님이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방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몸이 녹아내린 듯이 쓰러지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죽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옆집 아저씨를 불렀어요. 저를 업고 병원을 뛴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마비가 왔어요. 전기가 쫙 내리더니 팔도 꼬이고 그리고 거의 정신만 있지 몸은 거의 마비 상태인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또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병원에서도 저를 보더니 혀 밑에 뭐 알약을 넣어주더니 대학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대학병원에서 제가 한 20일경 정도 입원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명이 승판 이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병이었어요. MVP. 마이트럴 밸브 프롤랩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친엄마가 떠났어요. 자식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보호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님도 일 때문에 못 오시고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버스에서 또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심장병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공황이 오면 그냥 응급실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은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쇼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앰뷸런스를 탔던 것 같아요. 한 번 타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네. 고이실 텐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셨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집 밖을 못 나가요. 길에서 제가 혹시나 죽을까봐. 그리고 제 눈에 항상 응급실이 병원 근처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응급실하고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원 표시가 시야에 보여야지 편해지신다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집에서도 아, 창문으로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사회와 단절돼서 그렇게 집안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25살, 네. 24살 막 이때였죠. 친구가 막 누구 아버님 돌아가시다 해서 집 찾아오면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우연히 나가서 끌려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택시 뛰어내렸어요. 태워달라고. 뛰어내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공황 발작이 네. 와서.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 다 잃고 네. 그 당시 친구들이 쟤 완전 이상하게 됐다. 이해를 못하니까. 네. 네. 근데 가족들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심장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된 계기가 죽으려고 택시인가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갔어요. 강릉행 버스를 끊었어요. 맨 뒷자리에 갔어요. 심장병이 와서 여기서 죽으면 그냥 되겠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던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하고 그냥 버스가 떠났는데 발작이 오더라고요. 네.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죽자 하고 눈을 감고 뒷좌석에서 계속 이제 심한 발작을 버티다가 눈 뜨니까 감명이 들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이게 발작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몸이 힘이 쫙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교감신경이 막 항진됐다가 이완 쫙. 갑자기 이완이 팍 되면 잠이 들어요. 네. 대부분. 네, 그렇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뜨니까 강릉에 도착했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안 죽네? 원래는 죽으려던 게 완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안 죽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쵸. 왜 안 죽었지? 그러다가 이제 배고팠고 그 강릉 그 터널에서 국밥인가 한 그릇 먹고 다시 표를 끊어서 부산으로 표를 끊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셨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는 집에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그 당시 강릉하고 부산이 한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어요. 네, 길이도 그렇죠. 네. 네. 내려오면서 공항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에 없어요. 그쵸.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한 번에 쫙 하신 거네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니까 공항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 밖을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안 죽는다라는 거를 버티면서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편해지는 게 사실 행동치료인데 목적은 죽으려고 했는데 언급결에 그게 된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인식이 이제 확 바뀌어서 안 죽는구나.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집 밖을 뛰쳐나왔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집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대학을 오게 됐어요. 공부하고 해서 친구들 만나면 그 비현실감 같은 게 막 오고 막 되게 심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한테도 내가 아픈 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밖에 뛰쳐나가서 잠깐 심호흡하고 또 진정하면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그게 또 숨겨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숨겼어요. 대학을 연극영화과 갔는데 연극영화과에서도 숨겼어요. 그러다가 졸업 공연 때 리어왕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발작이 왔다. 이게 연극이다 보니 다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제가 가슴이 다 쪼여들고 몸이 막 꼬이는데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끝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연극 무대에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왜냐면 그쵸. 제가 발작 오는 건 무섭지가 않아요. 이 약속이거든요. 그쵸. 관객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무대에서 내가 발작이 와서 이 많은 관객들이 비싼 돈 주고 연극을 보러 왔는데 연극을 못 보게 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직 연극을 못 했는데 곧 할 거예요. 그쵸. 하셔야죠. 네, 할 수 할 있고. 거고 네. 만약에 연극하다 공항에 오면 저는 이제는 말할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항에 와서 잠깐 약을 먹고 인터미션을 조금만 가지시고 다시 연극을 하겠습니다. 사실 잠깐이면 되니까 네. 인터미션 시간 동안 딱 되잖아요. 딱.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신 연기를 더 잘하겠죠. 나중에 제가 심장 검사를 하게 됐는데 심장이 MVP가 아니더라고요. 언제쯤에 아닌 걸 그럼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30살쯤 넘었을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네. 심장병으로 오해하신 거네요. 네. 네. 그때까지 정신과를 한 번도 못 먹었던 거죠. 초반에는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심장 검사. MVP라는 진단을 처음에 받을 때. 계속했죠. 근데 그때는 MVP로 나오고. 그걸로 군대도 현역에서 방위로 빠졌어요. MVP가 있다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오진인 건가요? 오진이었어요. 오진인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연대 세브란스에서
오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 그렇구나. 초음파 기술로는 그게 되게 많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증상이 너무 똑같아서 네. 공황장애랑. 네.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저는 10년 넘게 놓쳐버린 거죠. 그 뒤에 이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럼 내가 심장병이 아니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확실히 약을 먹으면 좋아졌고. 그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진짜 좋았었겠죠. 아니, 또 다른 분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초반에 치료 시기를 놓친 그 경험이 너무 아쉬워서 초반에 치료를 잘 하는 거를 권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은 분들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황장애나 이거의 가장 첫 번째 치료 단계가 커밍아웃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용실 가면요, 커터볼을 치잖아요. 목을 이렇게 딱 하면 쪼이니까. 쪼이면 그때부터 공황이 와요. 그 토가 나올 것 같고 식은 땀을 흘리고 머리 자르다 땀을 줄줄 흘리니까 커트 하시는 분이 아니, 더우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참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머리 대충 깎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머리는 길고 미용실은 가야 되고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그걸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가서 한 디자이너 선생님만 계속해서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그쵸.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혹시나 컷하다 제가 땀을 흘리거나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공황이 안 와요. 그쵸. 참 아이러니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죠. 미치는 노릇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죽으려고 하면 안 죽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되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 참 치사스러운 병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빨리 커밍아웃부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촬영하다가도 아니 좀 불편함이 오면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다 이해해요. 약 먹고 잠깐만 10분만. 그쵸. 밖에 나서 한숨 이제 찬바람 쉬고 이제 들어와요. 자, 가시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커밍아웃. 커밍아웃. 이게 사실은 불안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커밍아웃이고 보통 사회 불안이나 이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불안을 숨기려고 하면 안에서 쌓이고 속에선 더 증폭되잖아요. 그렇죠. 증폭되고 그냥 커밍아웃하고 뭐 알면 어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오고. 그래서 제 후배는 공황장애인데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술잔을 이렇게 누굴 따르거나 야, 술 한잔 받아 그러면 술잔을 들면 손을 덜덜 떨어요. 그렇죠. 그게 사회 불안이죠. 그 불안을 떨어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술잔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영화사 대표가 있었고 이 친구가 배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술을 따는데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이 친구 너 왜 이렇게 손을 떠냐? 뭐 긴장하냐? 야 긴장 풀어.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 나처럼 똑같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손을 떠는 거야. 아 그래? 야 괜찮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을 또 안 떨어요. 안 떨죠. 네.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마음이 내 의도와는 반대로 떨면 어때? 그냥 마음 놓고 떨자 하면 안 떨려. 떨려요. 떨면 안 돼! 하면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공황도 똑같죠. 맞아요. 사실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패기치는 게 싫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그 부분을 자꾸 참게 되는 요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나요? 내가 커밍아웃 했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미안한 그 마음 거기서 갈등을 또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문화가 민폐를 되게 싫어해서 근데 의외로 병원에 갔을 때 뭐 어떤 검사를 하거나 뭐 저는 항상 어딜 가도 어떤 상황에 내가 불안이 오면 얘기를 해요. 제가 MRI 찍을 때도 그 구라에 들어가면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공황이 올 수도 있으면 그때 제가 발로 사인을 주겠다. 비행기 타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만약에 내가 공황장애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본다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항상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공황에 오면 말해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낸 거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렇죠. 공황에 와서 그러니까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항상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황이 있어요. 공황이 왔어요. 제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은 진짜 안 만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배려해줘요. 그쵸. 근데 왠지 마음이 스스로가 위축돼서 그거는 그냥 공황일 뿐이고 지나갈 뿐인데 그거를 뭔가 인격 자체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뭔가 약한 쪽이나 이쪽으로 오해하는 문화가 오히려 공황을 숨기게 되고 그게 더 안에서 키우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해결이 되는 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는 내가 약해서 또는 내가 못나서 그래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건달 형님들도 공황장애 있어요. 그쵸, 있어요. 약 먹더라고요. 그쵸. 내가 너무 웃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약했거나 내가 뭐 그렇다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걸 커밍아웃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두려움 갖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커밍아웃 하는 게 그게 우선 나를 위한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배우 생활도 계속 하시는 거고. 아까 비행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원래는 비행기도 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 원래는 진짜 비행기를 결혼 때문에 타게 됐거든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보면 최근이신 네, 거니까. 7년 전인데 그렇죠. 그전에 못 탔어요. 아내가 발리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을 찾아서 제가 정말 그 원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죠. 진짜 비행기 타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약을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 정말 진짜 만만히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시간 반을 타고 비행기 발리를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아내랑 가서 아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약 먹고 만약에 공항에 오더라도 승무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해야죠. 네, 근데 안 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하고. 도착해서 결혼식 다 끝나고 또 홍콩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도 안 왔어요. 아,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내가 공항 발작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비행기 세워주세요. 없으니까. 근처 공항에 내려주세요 막 하는데 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으면 비행기 안에서도 해소가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소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 발작은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길어봐야 1, 20분이거든요. 1, 20분 지나면 다시 싹 사라들어요. 수없이 경험하셨으니까. 네, 저는 수없이 경험했고 공항에 이제 오면 오는구나 해요. 이제 친구가 오는구나. 와서 나를 괴롭히면 좀 하고 또 좀 기다리면 가요. 그렇죠. 기다리면 가죠. 잘 가 하고 또 저는 제일 해요. 이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사실 공황은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진 않고요. 근데 우울증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평소에 이 공황장애로 인한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되게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힘들지 그렇죠. 공황 발작은 힘들지 않아요. 그게 비행기를 성공하고 나서 일부러 정글의 법칙을 가겠다고 얘기해서 정글의 법칙을 간 거예요. 그 정글의 법칙을 가서 그 오지에서 오지를 내가 일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가고 비행기를 그때부터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계속 타고 서울 부산 가도 원래 기차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일부러 연습하시고 일부러. 네, 그렇죠. 계속 비행기를 탔어요. 진짜 행동치료를 그냥 스스로 하신 거네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됐죠. 25개국을 갔더라고요. 7년 만에 그동안 못 간 거 이상하게 그냥 다 가셨네요.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바이크를 타고 종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 타면은 이제 들떠요. 여행을 가는구나.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거, 그 이제 보통 치료할 때 내담자분들한테 권하는 것들.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권해도 그 시작이 어렵고. 네. 근데 그걸 하신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